안녕하세요. 구재룡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던 재판의 기일을 추정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언론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추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이고 이것이 왜 잘못됐고 왜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정이라는 말은 추후 지정의 약자입니다. 추후 지정한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미 이 사건은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었죠.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이미 유죄라는 거는 결론이 나왔고 형량만 다시 정해라 이런 취지였는데 신속하게 5월 15일로 지정을 했다가 압력에 못 이겨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미 한 번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 다음 주죠. 한 번 연기를 했는데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다시 또 연기를 해 버린 겁니다. 이미 한 번 굴복했었는데 두 번 또 굴복한 거죠. '권력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번에는 압박이 세게 작용하기도 전에 미리 고개를 숙였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오점을 남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지정이라는 거는 보통 재판에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사건의 내용 중에 기일이 좀 많이 필요한 어떤 증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 의료진이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사망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뭐 부검을 하든 감정을 하든 이런 거를 할 때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재판을 날짜를 막 잡아봤자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아 그럼 우리 이 감정 서류가 올 때까지는 재판을 추정해 놓읍시다.' 인제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게 올 때 다시 인제 기일을 잡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다. 보통은 양쪽 당사자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불필요한 재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인데 이 사건에서는 전혀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고등법원에서 추정의 이유로 든 것은 헌법 84 조가 근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려했고 가장 안 좋은 방식의 근거를 삼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미 한번 굴복을 해 가지고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을 때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공직선거법상의 처벌 근거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개정안도 올렸었죠. 저는 그러니까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그 이전에 진행하는 것은 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기일이 쪼끔씩 연기되다가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버리면 '아 위인설법으로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법을 막 바꿔 버리나?'라는 국민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율에도 반영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라도 거쳐야지 국민적으로 이 잘못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냥 스스로 고개를 숙이면서 헌법 84 조를 언급해 버렸어요. 헌법 84 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대통령인 경우에는 임기와 관련해 가지고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상의 근거 조항을 따온 건데 이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소추라는 거는 검찰의 기소권 행사만을 언급하거든요. 그 소추에 재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상 도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84 조를 근거로 해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한 거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은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려 5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오늘 결정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고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로워졌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선거운동 자유 보장하기 위해서 기일을 연기한다."라고 결정을 내 버리니까 다른 사건들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도 저 재판부는 연기해 줬는데 니네는 왜 연기 안 해?" 이런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 버렸죠. 그러니까 그 압력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압력이 다른 재판부의 선례로 인해서 발생하고 결국은 다른 재판부도 줄줄이 연기해 줬었죠. 그리고 다시 또 연기했던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지정하겠다. 헌법 84 조가 근거가 되니까 임기 5 년간은 잡지 않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임기 5년 동안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잡고 진행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니네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냐?" 라는 압박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죠. 헌법 84 조에 의해서 재판이 연기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정리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헌법을 제정한 분들이 '아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당선까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나.'라는 생각에 아예 예정을 하지 않았던 조항이라고 봐야 돼요.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었던 게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멈춘다라는 거는 '선거에 의해서 법 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예정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소추라는 거는 다들 네이버에서 국어사전 검색만 해 봐도 나와요. 소추 이러면은 기소라고 돼 있거든요. 기소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고 재판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의 해석이라는 거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넘어섰을 경우에는 유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밥 먹으라."라는 취지는 있다. 근데 법에 "너 짜장면 먹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짜장면만 먹어야 돼요. 유사한 짜장면, 뭐 하얀 짜장면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짜장면에 포함되니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짬뽕? 포함이 안 되죠. 탕수육 포함이 안 되죠. 밥 먹으라는 취지로 짜장면을 규정했던 건데 밥 먹으라는 취지니까 짬뽕이나 탕수육도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해석상 노출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해석상 넘어설 수 없으면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84 조의 해석상으로는 노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거기에 재판을 넣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헌법을 개정했어야 됩니다. 근데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통해서 뭐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고 면소 판결을 위해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지도 않았는데 재판부에서 스스로 그냥 "이게 가능하다."라고 해 가지고 재판을 임기 동안에 열지 않겠다라는 거는 오늘 사법부 독립이 권력에 의해서 굉장히 훼손됐다. 법원이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고개를 굽힘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도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는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졌죠. 이제 해석상으로 먼저 굽혔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러고 "내 문제 아니라 남의 문제고 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나한텐 책임 없다." 인제 이렇게 나오겠죠. 정치적으로 더 거세게 받았어야 할 비판을 법원이 스스로 뒤집어 쓸 정도로 굴욕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이런 식으로 멈춰 버렸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예정되어 있던 사건이 참 어떻게 보면 '이번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묻어버렸다. 5 년간 사건을 묻어버려 준 거죠. 그냥 묻어 준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전에 분석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유죄라는 결론은 정해진 거예요. 파기환송심에선 유죄라는 걸 찍어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양형 결정만 남죠. 양형 결정이라는 건 근데 또 대법원에 판례가 또 존재해요. 1 심에 양형 결정이 나왔으면은 상급심에서는 그 양형 결정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쉽사리 바꾸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중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랑 논리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았죠.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지극히 타당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지극히 타당했던 1심 판결은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었어요. 그거는 바뀔 사정이 거의 없었죠. 그게 바뀌더라도 정말 살짝 바뀐다. 이거는 1 0 0원 이상만 돼도 피선거권 박탈형인데 뭐 유지가 되든 살짝 깎이든지 간에 피선거권 박탈이 예정이 되어 있던 사건이거든요. 결국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가 당선되고 나니까 임기 5년 동안은 그 결론이 묻혀졌다. 결국은 피선거권이 박탈될 상황이었는데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그것마저도 묻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더욱이나 안 좋은 거죠.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부조리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실체 진실을 밝혀 주어야 하는 법원이 고개를 숙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맞지 않는 그런 결론을
받아들이고서 이 부조리한 현상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인제 법적으로 하나 더 짚어 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재판부가 어떤 기일에 대해서 변경하는 결정을 하잖아요. "나중에 하겠다." "언제 하겠다." "나중에 추후 지정하겠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는가, 이걸 따져 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툴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보다 폭넓게 좀 다툴 수 있게끔 하는데, 민사 판례에서도 "다툴 수 없다. 기일에 관한 결정은 다툴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아예 명시적으로 재판 진행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툴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면 다툴 수가 없게끔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재판의 구조를 설명드리자면은, 재판은 여러 가지 결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결정들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판결이 선고가 돼요. 그럼 예전에 뭐 기일에 대한 결정도 있고, 뭐 증인을 채택하는 결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결정들이 쭉, 증거 채택 결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증거나 기일과 관련한 개개의 결정에 대해서 다 다투게끔 하면은 재판을 진행하기가 참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개개의 결정에 대한 잘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최종 판결에 다 녹아 있다. 그것이 판결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으면은 그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상급심으로 항소, 상고 이런 식으로 다퉈라. 그 개개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다툴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면은 다투지 마라라고 하는데, 기일에 관한 결정이 그렇습니다. 기일에 관한 결정은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추후 지정하겠다는 이 결정에 대해서만 따로 떼 가지고서 다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단 없는 판사들이 이 사건을 5 년간 묻고 가겠다라고 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별개로 뭐 검사 측에서 "아닙니다. 기일을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다투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아, 이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 그리고 악용을 하게끔 외부의 압력이 제대로 작동을 해 버렸을 때 사법부의 독립도 훼손되고 개개의 결정이라는 것도 '법이 예정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제가 떠올리게 되는 거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워터게이트 사건 많이 아시죠? 닉슨 대통령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야했죠. 탄핵 위기까지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하려고 할 때 민주당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도청을 했던 것이 들통이 나서 하야를 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도청을 위해서 잠입했던 사람들은 절도범으로 가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절도범이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 사건을 맡았던 존 시리카라는 판사가 이거는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진실을 실토하게 만들고, 진실을 실토하지 않으니까 절도죄인데 징역을 무려 40 년을 선고해요. 그니까 이 절도범들이 놀라죠. 그러니까 검사 측하고 유죄에 대해서 형량 거래가 거기선 가능하잖아요. 이 40 년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실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요. 이 강단 있는 판사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었고, 진실이 드러나고, 권력이 무너졌고,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했죠.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냥 단순 절도 사건이라고 해서 징역 몇 년 정도 선고했으면은 완전히 꼬리 자르기로 사건이 덮였을 그런 사건이었는데, 강단 있는 판사에 의해서 그 진실이 드러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국면마다 우리가 이름을 몇 번씩이나 언급했던 여러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이 늘어지고, 신병의 학교에 대한 결정이 이례적으로 가고, 지금도 연기에 이번엔 또 추후 지정으로 5 년간 이제 재판 안 하겠다고 그런 상황이 되었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삼권 분립 시스템 똑같고, 사법부의 독립을 뭐 헌법에 규정한 것도 똑같아요. 그거에 대한 규정들은 똑같지만 결국은 그거를 구현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어가는 것인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라면도 누가 끓이는지에 따라서 맛이 다르죠. 판사도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참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1 심 판사님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 강단 있는 판사님의 판결이 참 더
올바르고 모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심에서도 그것이 유지가 됐어야 됐는데 그분은 앞으로 얼마나 또 힘든 일을 겪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 되었죠.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뭐 친형 강제 입원 그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했던 그 판사님의 심정이 어떨까? 그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파기환송심은 또 권순일 대법관의 그 50억 클럽 논란이 또 결부되면서 더 재조명이 됐었죠. 용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하지만 '더 많아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 규정이나 시스템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이 위태로워졌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존 시리카 같은 강단 있는 판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사법부의 내부의 결정들로서 '독립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지켜주는 건 한계가 있죠. 저는 사람도 미움도 이쁨도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쁨도 받고 미움도 받죠. 남이 이뻐하는 것만 가지고 이쁜 사람 되고 미워하는 것만 가지고 미운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 우리도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데 법원 판사님들도 '내 개개의 결정들이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처럼 뼈저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을까? 아 나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듯 '사법부 독립을 당연스럽게 여겼었던 건가?'라는 거를 앞으로 느끼는 엄혹한 시절이 좀 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헌법 시스템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